발명가 특허 제12강 시작하겠습니다.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 진보성,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대된 선출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법 제2조 1호에 의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법 제29조 1항에서 노벨티, 신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 제29조 2항에서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진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이 신규성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인벤티브 스텝, 진보성, 종래의 발명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보된 면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장을 해서 특허법 제29조 3항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 특허법 제36조에 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특허법 제29조 3항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조 3항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인데요.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A라는 이 출원인이 자, 특허 명세서에 이 특허 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발명의 명칭이나 발명의 구성, 목적, 효과 이와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특허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자, 이 경우에는 이 출원자 A가 특허 청구 범위에 특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청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B라는 이 출원인이 자, A가 출원한 이 특허 명세서를 보니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아주 좋은 발명을 특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B라는 출원인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해서 출원한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심사할 때는 특허 청구 범위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타인이 자기가 직접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이 출원인이 자기가 이 먼저 출원한 이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두 가지를 기재를 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 1과 발명 2. 자, 이 두 가지를 기재를 했는데 자기가 이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 1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서 발명 1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자,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 발명 1뿐만 아니고 발명 2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자, 이것을 특허 청구 범위에 적어가지고 나중에 후 추론을 했습니다. 자, 후 추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추론한 것 때문에 확대된 선추론의 지위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절 사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가 되죠. 내가 만든 이와 같은 발명에서 처음부터 이와 같이 두 개 다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형편상 발명일만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발명 2도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다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벌써 처음에 이 선출원한 이와 같은 특허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먼저 출원했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출원한 발명자와 출원인가, 나중에 출원한 이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허법 제29조 3항을 보면 자, 법조항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한 발명이, 자, 내가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각 호의 요건이 이겁니다.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그 다음에 특허 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되거나, 자, 뭐냐면요, 이 특허법 제64조는 출원 공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 명세서를 여러분이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이 지난 후 반드시 이 출원서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6개월 지난 후 혹은 그 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후에 공개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 6개월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 특허 공보에 게재해서 출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자, 이와 같은 출원 공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원 공개하거나 제87조 3항에 따라서 등록 공고된 특허 출원일 것. 제87조는 뭐냐면요, 특허권의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입니다. 이 중에서 3항은 등록한 경우에 특허 공보에 게재해서 등록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 출원 번호, 출원한 날짜, 발명자의 성명, 주소, 요약서, 특허 번호, 설정 등록 날짜, 등록 공고 날짜, 선행기술 정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같은 사항을 등록 공고에 이와 같이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다른 특허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자, 29조 1항이 뭐였습니까?
29조 1항은 신규성에 관한 이 조항이었죠. 내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공시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29조 제1항이죠. 신규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내가 특허 출원한 발명이 타인이 최초로 이 첨부한 명세서, 이 명세서가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할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대된 선출원의 주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심사관이 심사하는 것은 특허 청구 범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비교 판단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니고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유사하게 되면, 동일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서 명세서, 도면으로 이와 같이 확대돼서 선출원을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특허 출원의 발명자, 그 다음에 다른 특허 출원의 발명자가 서로 같거나, 선출원과 후출원의 경우에 발명자가 같거나, 아니면 특허 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출원인과 후 발명에 대한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확대된 선출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출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뭐죠? 선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만 확인해서 비교해서 이와 같이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특허 청구 범위뿐만 아니고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이것도 전부 다 선출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후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사관이 심사할 때 특허 청구의 범위만 보고 A라는 출원과 B라는 출원에서 제일 중요한 이 특허 청구 범위만 보고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 이와 같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와 도면까지 비교해서 이와 같이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허 출원하기 위한 서류가 뭐가 있냐 하면요, 특허 출원서가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는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스펙이라고 그러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이나 발명의 구성이나 발명의
효과가 적혀 있는 게 특허 추론서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요약서, 이와 같은 게 특허 추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이나 자, 이와 같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목적, 구성, 효과,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 자, 이와 같이 특허 추론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특허 청구 범위만 비교를 했는데 확대해서 자, 이와 같은 걸 다 포함해서 비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이 선출원자가 발명의 명칭도 적고 도면은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목적, 구성, 효과 이와 같은 걸 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를 적어서 이와 같이 추론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발명 A, B, C가 있으면 A, B, C를 전부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했는데 특허 청구 범위에는 자, A, B, C에 대한 모든 것을 청구 범위에 작성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와 같이 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 발명 A, 발명 1 하죠. 발명 1, 2, 3이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 적었습니다. 1, 2, 3을 다 적었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발명 1이 중요하고 발명 2와 3은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발명 1만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자, 제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발명 2와 3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중요하면 이걸 다시 특허를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이와 같은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선출원했는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공지가 된 이와 같은 발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이 출원한 이 사람이 선출원한 사람과 자, 똑같다면 동일한 사람이 이와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단서 조항에 의해서 발명자를 이와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호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냐 하면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했으나 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를 했으나 자, 이것을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하지 않는 기술을 만일 딴 사람이 특허 추론해서 자, 특허 추론해서 말이죠. 특허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발명 1과 2를 내가 특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적었는데 특허 권리를 정하는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 1만 내가 작성을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자, 타인이 보니까 발명 2도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다 해서 타인이 이걸 자, 특허 추론을 해서 자, 특허 청구 범위에 적어서 특허 추론에 의해서 특허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 발명이를, 자, 발명한 사람은 본래 이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인데, 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특허 명세서를 보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하지 않는 발명을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특허권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인데, 또 한편 보면 자, 이와 같은 것을 발명한 자, 이 발명자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자가 확인이 된다면 자, 이 사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이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자,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한 4가지 요건 정도 되겠습니다. 출원하는 이 서류의 방식 요건이 있습니다. 방식, 기재 방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종이에 적어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이 특허 출원서의 양식에 맞게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뭐 도면도 있죠. 도면에서 자, 이거는 1번이다, 2번이다. 자, 1번 다음에 여기는 뭐 부품이다,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재 방식을 이와 같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고, 기술적 사상이고 창작이고 고도한 것, 이와 같은 발명의 성립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특허 요건은 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1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2항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특허법 제29조 3항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 선출원주의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을 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결국은 이 특허청의 심사관이 이와 같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통상의 지식인 입장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갖는 이와 같은 통상의 지식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와 같이 출원 발명이 자,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출원 공고를 하고 특허가 결정이 되죠.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출원 발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자,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이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당신이 제출한 발명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심사관이 출원자에게 이와 같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심사관의 결과를 받은 이 출원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서, 뭐 답변서라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의 의견을 이와 같이 적어야 됩니다. 심사관님이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다. 자, 심사관도 자기 마음대로 진보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심사관은 뭘 찾아야 됩니까? 출원인이 제출한 날짜 이전에 있는 선행기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인용 발명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선행기술, 심사관이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기술, 인용 발명을 먼저 찾아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당신이 출원한 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내면, 자, 의견서를 이제 적어야죠. 심사관님이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행기술과 내가 발명한 이와 같은 기술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선행기술에 비해서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발명의 효과성이 있다. 발명의 구성이 틀리다 하는 것을 의견서에 적어서 의견서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에 제출한 이와 같은 출원서를 좀 보정을 해야 되겠죠. 보충해서 정정한다. 보정서. 심사관이 제시한 이 특허법 제29조 2항과 같이 진보성이 없다. 자, 그러면 내가 특허 청구의 범위 이걸 좀 처음에 출원할 때는 특허 청구항이 한 3항이었는데 자, 좀 더 내 발명의 권한 범위를 좀 좁게 해서 2항과 3항을 없애고 1항에 다 포함시킨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명세서를 이제 보정해야죠. 보충해서 정정하는 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다시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관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관은 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특허 결정을 할지 그것을 결정을 할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이걸 카피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처음에 발명자 출원인이 이와 같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하면서 심사 청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처음에 출원한 다음에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원하게 되면 자, 특허청에서는 자, 이와 같은 게 방식 심사를 합니다. 방식 심사를 해서 과연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다 작성해서 내었는지 아니면 심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요금을 수수료금을 내었는지 이와 같은 걸 다 이 방식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자,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 특허청에 출원한다고 해서 당장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특허청에서 보관이 됩니다. 특허청에서 이와 같이 보관이 되어 있다가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자, 이와 같은 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특허법 제64조에 의해서 출원한 모든 발명은 이와 같이 출원 공개가 되겠습니다. 공개 시점은 1년 6개월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개가 된 다음에 자, 심사 청구를 자, 했으니까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보통 이 기간은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특허청 심사관이 한 2년이나 3년 후에 이제 실체 심사를 이제 하게 되죠. 자, 실체 심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과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허법 제29조 1항에 있는 신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허법 제29조 2항 진보성이 있는지, 특허법 제29조 3항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지, 뭐 이와 같은 걸 실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가장 이상적이면 뭐죠? 거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하는 즉시 특허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허 결정이 나게 되면, 자, 특허 결정이 나타난 건 뭐죠? 모든 이 특허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했다는 이야기죠. 충족을 해서 특허 결정이 나면, 자, 이제 이 출원인은 설정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요금을 내야 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설정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설정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권리. 특허 권리가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발생하게 되고요. 설정 등록된 이 특허 출원 내용을 이 등록 공고에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일반인도 알 수 있게 이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심사관이나 자, 이와 같이 이제 등록 공고에 놨는데 3개월로 저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이 특허청 심사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특허청 심사관이 이 특허 결정을 한 이것에 좀 문제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다, 특허청 심사관이 좀 심사를 잘못했다든지 뭐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니면 벌써 이 특허 결정한 이 발명이 지금 이 특허 받기 전에, 출원하기 전에 벌써 지금 일반 사회에 지금 널리 이 사용, 실시가 되고 있는 발명이다. 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이 특허 무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심판 청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이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해서 자, 인용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은 자, 없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면 이제 특허를 받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결정을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법원은 3심 제도죠. 1심은 이제 특허심판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 2심은 고등법원은 특허법원, 3심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와 같이 계속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체 심사를 해서 한 번만에 이와 같이 특허 결정 받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 특허청 심사관이 이와 같이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 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이와 같이 출원인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출원한 이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2항 선행기술, 일본 특허, 미국 특허 메토와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습니다. 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이와 같이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출원인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 출원인은 자 거기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답변서 격인 의견서와 그 다음에 이 보충하고 정정하는 이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제출해서 자,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이제 특허 결정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심사관이 이와 같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 봤더니만 자, 거절 이유가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진보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하게 되면 자, 거기에 대해서 자,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금 내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보냈는데 심사관이 잘못 지금 해석을 해서 거절 결정을 했다. 자, 생각이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절 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 심판원입니다.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허 심판원입니다. 이 특허 심판원은 특허청에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용되기는 참 힘들죠. 이 특허 심판원에 있는 분들은 이 봤을 때는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결정적인 심사관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이와 같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해도 참 되기가 힘들죠. 기각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게 이의가 있다. 취소 심결이 나면 다시 이걸 보냅니다. 보내서 다시 다른 제3의 심사관이 이와 같이 실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와 같은 발명은 여러분이 특허 청구의 권리 범위, 특허 청구 범위를 여러분이 잘 작성하면 여러분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만 잘 작성하면 거의 대부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발명한 것은 요만큼인데 특허 청구, 권리 청구 범위에는 이만하게 적죠. 이만하게. 자신이 발명한 것은 요만한 기술인데 청구하는 건 이만하게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크게 이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심사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걸 다 이걸 제거시켜 줘야죠. 당신이 발명한 것은 요만큼이다 하는 것을 적어주는 게 이와 같이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가대 포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고 진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